안녕하세요. 국제정세 엑스파일입니다. 제 첫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각국의 정치 상황, 문화, 국제 정세와 군사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특히 저는 국제 정세와 법학에 대한 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워하셨던 숨겨진 진실과 전략적 계산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매우 이례적인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통 이런 강도 높은 설전은 behind closed doors, 비공개 회의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런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노출시킨 걸 보면 상당히 의도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로 이 핵전쟁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is could have very well ended up in a third world war.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정말로 세계 3차 대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죠. 젤렌스키가 전쟁 전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거를 쭉 나열해 보면 처음에는 크림반도 영토 수복, 돈바스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반군 축출 및 섬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하니까 초반에는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강경하게 전쟁을 이어왔죠.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젤렌스키가 미국과 유럽에 요구한 것들은 점점 더 과감해졌죠. 처음에는 No Fly Zone 설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공군이 러시아군과 직접 부딪히기를 원했어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에 장거리 미사일과 최신 전투기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러시아 깊숙한 지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했죠. 결국 바이든도 임기 막바지였던 2024년 말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때문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고, 러시아는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죠. 하지만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이런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여기 발췌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젤렌스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반해서 젤렌스키는 What are you speaking about?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굉장히 예의 없게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What are you speaking about? What are you speaking about?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하면서 바디랭귀지를 잘 보시면 이 대본만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컨텍스트라든가 뉘앙스라든가 톤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보면 나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의 없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하죠. 화도 많이 나겠죠. 분명히 두 번이나 평화 협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침공을 막아내고 키이우 방어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가을 정도에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성공적으로 탈환했을 때였죠. 이 두 번의 기회 중 단 하나라도 잡았다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때 영국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과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말만 믿고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젤렌스키에게 현재 영토도 엄청나게 뺏기고 군인들과 국민들 엄청나게 죽고 국민들 전부 해외로 피난처에 이주해버리고 경제 박살나고 나라가 거의 멸망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트럼프가 무조건 종전해라 이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을 계속해서 뭐 하나라도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했던 자금이랑 무기 그리고 기타 지원에 대한 대가로 히토류 광물을 토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미군 주둔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국가 안전 보장도 절대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화나 한번 제대로 내보자. 이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스랑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종전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젤렌스키 감정이 폭발해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근데 과연 전쟁 중에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기자들, 아니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존심 싸움을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그것도 자존심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나 싶네요. 아니 그럼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도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이 평화유지군으로 주도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냐?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렸냐? 노플라이 존도 안 된다 그러고 장거리 미사일도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가서나 이렇게 허용을 해줬고 그게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핵 전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BBC 뉴스 기사를 여기 보시면 최근 작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직후 러시아는 핵 교리를 변경했는데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항공기 개입, 공군 개입을 이야기하죠. 등이 핵무기 대응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나 자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도 핵 대응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정 국가가 공격을 가하더라도 그것이 연합체 소속이라면 연합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벨라루스나 러시아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에도 러시아가 직접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주권을 강조하는 건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강대국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평양 도서국 작은 섬나라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인도 역시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정치적 개입을 해왔죠. 심지어 나이지리아나 케냐 같은 국가들도 주변 국가들,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먼저 핵을 사용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핵 보유국이며 러시아의 핵 사용에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핵 전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러시아는 약 6,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약 6,500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15개, 300개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인 핵 대결은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핵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보복 핵 타격 옵션이 존재하지만 모든 핵 전략이 무조건 핵으로 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1대1 핵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북극해 얼음을 뚫고 부상한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핵 잠수함을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얼음을 뚫고 부상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핵전력의 은밀한 배치와 기습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뚫고 부상한 핵잠수함이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극해 연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동부 뉴욕과 워싱턴 DC까지는 단 14분 만에,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는 단 12분 만에 핵탄두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제 보시는 장면은 러시아 핵잠수함이 수중에서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되지만 러시아는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탐지가 훨씬 어려워지고 요격 가능성도 극도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적국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야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핵 전략은 단순한 핵 보유가 아니라 은밀한 방식으로 핵 전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러시아의 가장 위협적인 핵 투사 수단인 전략 핵 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짧게 보셨지만 기술적으로 러시아가 핵 공격을 시행할 경우 미국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잘 이해하셨죠? 여기 보시는 지도는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주요 타겟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워싱턴, LA,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군사 기지와 미사일 사일로가 있는 중서부 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핵전쟁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안보 보장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젤렌스키는 간과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러시아가 강하게 나오자 결국 미국이 발을 빼는 모양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 정세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